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가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아무리 추악해도 행위와 철학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여성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박근혜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을 지는 일입니다. 이 공포의 기제는 박근혜를 찬양하는 문화도 양산했습니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예술은 이 모든 억압 그리고 금기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목수정 작가의 페이스북 글을 옮겨봅니다. 블랙리스트로 보기 싫은 것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의 방식이라면 적나라한 풍자화를 근엄한 장소에 걸어서 충격을 안기는 것이 예술가들의 방식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으며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진실의 규명을 오직 방해만 하는 여자를 단죄하는 권한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 광화문에 등장했던 단두대가 촛불 든 시민들의 심정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면 국가 권력에 의해 손발이 묶였던 예술가들은 태극기 속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 박정희가 담긴 부채로 치부를 가린 벌거벗은 박근혜로 그들의 분노를 표현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 네, 박근혜를 권력자로서 비난할 수 있는 자유. 이건 역시 표현의 자유 아닐까요? 1부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님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대님. 스토리 TV가 우리 방송을 들은 모양이에요. 아, 네. 어떻게 됐나요? 파일이 지워졌더라고.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150만 명이나 봤던데 아깝네요.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뭐 워낙 또 그냥도 100만 명 넘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글쎄 말입니다. 이걸로 대충 입을 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토리 TV라면은 제 동영상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울 것 같고요. 또 제 것만 해서는 안 되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든지 여하간 자기가 공을 들이고 자기가 섭외를 해서 자기가 제작하지 않은 파일들은 다 지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죠. 예. 하루 또 기다려보죠. 예, 오늘 방송 예. 듣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작권 침해 건 3건만 이렇게 지적이 되면은 그 계정은 폭파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이 창작자들의 입장이란 게 있는데 그런 예. 식으로 무단으로 그 허가도 받지 않고 퍼나르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죠.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심해서 지금 이렇게 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는 이유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리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걸 갖고 돈벌이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스토리 TV 저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혹시 김용민 브리핑 파일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어제 참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간단하게 우리 보좌관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이게 김영란법에 또 엮여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모르시겠지만. 왜요? 국회에서 전시 등을 기획하는 것은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예. 국회 내 공간들인데 이제 국회의원실마다 포인트가 쌓여 있어서 그걸로 이제 회의실을 사용하거나 전시를 대하는 것으로 쓰거든요. 예. 이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되면 국회라는 장소적 특징도 있고 또 이 대여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를 대여해주는 자체가 예전에 안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금품 제공으로 보는 거죠. 무료로 장소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주거니나 후원이나 심지어 이름 빼고도 이 작가들에게 좀 공간을 빌려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안 된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표창원 의원이 주최했던 이유는 뭐 제가 표창원 의원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표창원 의원실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를 다 들은 거는 아니라서 뭐 좀 섣부른 단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모든 전시회 행사는 의원실의 주최로만 가능해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최로 들어갔다는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저는 하여튼 이 논쟁을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의원실에서 이런 작가들이 같이 공동 주최를 요구해 올 경우에는 작품 하나하나씩 다 보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상의를 해야 되는 건가. 예. 전체적으로 큰 뜻에 동의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그 행사를 준비한 큐레이팅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제 국회에서 이런 작품의 전시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뭐 이 작품 뭐 지역 비하는 것 같아서 안 돼. 이 작품 뭐 여성 비하는 것 같아서 안 돼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도를 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밖에서는 상관없지만 어디 국회에서 그런 걸 전시하냐. 이 이중잣대가 좀 특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국회는 격조 높은 공간은 아닙니다. 예, 뭐 격조는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그 의원들 간에 대화할 때만 찾으면 되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더 신성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아니 이완영이도 있는데 뭐가 신성해? 신성하기는. 아니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은 아니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의도 국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가장 잘못됐던 게 뭐냐면은 그 여성이 예를 들면은 패러디했던 작품의 그 여성이 아니라 박근혜였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상황도 매우 불편합니다. 네네. 뭐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논쟁은 저도 좀 공부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 보고 좀 많이 좀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이 꼭 손혜원 의원의 입장이다라고 단정짓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예. 저는 뭐 김성회 개인이지 손혜원 의원하고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관을 생각했는데 한번 방송에서 김성회 보좌관님이 손혜원 의원을 아주 심하게 맹비난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싫어요. 그렇게 뭐 비난을 심하게 할 일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까발릴 생각도 없습니다. 예. 아이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 자, 예, 저도 농담이었습니다. 예. 농담이었어요? 그럼 맹비난 할 겁니까? 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러겠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뭐 그렇게 맹비난을 당할 만큼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지극히 정상적인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화낼 때 화내고, 또 고집 부릴 땐 또 고집을 부리는 그런 줏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 정치 현실이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자기를 포장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왜곡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뭐하러 국회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방송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선의 룰을 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으로 결정을 했죠. 그럼 어떻게 뽑히는 거예요? 뭐 완전 국민 경선이니까 당원이든 국민이든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표권을 한 표씩 주는 거고요. 당원이라고 해서 더 가중치를 적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 중에 좀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좀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직자 선출에 있어서는 그 민심의 반영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직자 선출, 즉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당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이제 가중치를 적용받는 것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을 때 이럴 땐 이건 이제 저희 당의 조직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대부분 묻고 뭐 한 20% 정도만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따오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거니까 민심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의 향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온 국민 경선을 하는 거라는 점을 좀. 근데 저희가 이제 당에서 예전에 이제 온라인 당원 모집할 때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권리당원이 되시면 더 많은 이 권리가 생긴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광고했던 점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이제 뭐 후보 간의 룰 합의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캠프 측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맡겼던 것이고 당원 숫자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던 타 캠프가 이제 요구하는 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캠프 간의 이해 사정과 상관없이도 원래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표를 더 중요시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큰 대의에는 벗어나지 않는 제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청자가 n분의 1이 되는 거고 당원도 n분의 1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부겸 의원은 왜 반발을 합니까? 그 이제
제3지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당 포함해서 경선을 하자고 하시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다른 당과 좀 유의미한 협상을 더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다른 당 그 대선 후보들하고 좀 만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참여 의사가 일부라도 확인이 돼야 그런 제도로 확립을 할 텐데요. 저희가 당장 지금 2달 아니면 4달 안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천년만년 기다릴 수도 없고 캠프 간에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하고 만들어진 제도라서요. 이 정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까지 다 합해서 통합 경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죠. 뭐 심지어 바른정당도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저희 당이랑 경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나 혹은 그런 이제 캠프 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그걸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바른정당까지 야당이라고 다 합치면은 이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뭐 이번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좀 뭐 각각 변명을 하나씩 해보자면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안은정 지사도 그렇고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치단체장이 정당 활동을 한 게 무슨 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좀 좋지 않은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당원을 모은다 이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당원을 모집할 때 국회의원에 비해서 좀 밀리는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가중치를 둔 상태로 경선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부 다 그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것들 국민들이 좀 많이 합의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자치단체장들도 좀 정당 활동도 더 자유롭게 하고 당원 모집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수능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1이면 뭐 준비하겠습니까? 국영수를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 과목을 잘 외워서 높은 득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갖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국영수에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국영수는 시험 보지 말고 체육만 시험 봐서 그걸로 대학을 가자라고 하면 그 룰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꼭 문재인 캠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수많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당원에 가입하고 자기 회비 내고 했을 때는 당비를 내고 했을 때는 좀 이런 준비를 해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였는데 이런 노력을 다 무위로 돌리는 이런 경선 방식 논의 과정 자체는 사실 전 되게 건강했다고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선택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 뭐 200만 명 정도 투표하는 구조로 가면 역선택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 박사모고 반사모고 전부 다 와서 우리 당한테 그 자기 핸드폰 번호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닥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선택의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어제 이재명 시장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쓰셔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선수들 사이에선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간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120만 명이 투표 등록을 하고 그중에 50만 명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투표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럼 그냥 등록한 사람의 표가 한 표라고 하면 꼭 투표할 사람의 표를 모은 사람은 그게 2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10만 명을 자기를 무조건 찍을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하면 100만 명을 기준으로 이게 10%지만 실제로 투표는 절반만 하기 때문에 50만 명으로 줄면 2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캠프가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꼭 투표를 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손가락 혁명군들에게 이제 지침을 내린 거죠. 각 1인당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으면 그것들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지지하고 투표할 사람들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세운 대의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의에 동의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 예. 이것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포스팅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캠프도 부지런히 그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 모으고 이 사람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시키고 반드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작업들을 좀 캠프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 저희가 대선을 향하는 이 조직을 구축하는 일이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캠프 간에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대선에 또 참가한다면 예.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경선이 아니라 예.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그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임을 좀 같이 알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대선의 룰이 정해졌고요. 또 이런 일도 발생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다른 야당과 또 단일화 과정을 거칠지.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야권 통합의 이 시너지 효과는 이미 많이 상쇄가 돼서 전 저희 당 후보가 정해진 대로 해서 그냥 그 결선까지 쭉 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겠습니다. 예, 3자, 4자 대결 구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경선만 잘 치르고 경선에 후유증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이긴 후보를 지지한 형태로 간다면 그 후보가 누가 되든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표창원이가 정계 은퇴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표창원이를 스카우트한 문재인이도 정계 은퇴해야지. 안 그래? 카카, 이때만은 여성이시군요. 권력자의 위용은 어디다가 버리시고. 어머, 뭐, 너 여혐이구나? 이 씨발 새끼. 카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표창원이가 헛발질했다고 대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39명 불러도 탄핵 결과가 한정없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어머머, 뭐, 왜 이래? 우리가 이렇게 족같은 사이였나? 카카, 자꾸 시간을 벌려 하시는 게 혹시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세력을 정비하고 대선 태세를 갖추게 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내 임기 채우는 거 말고는 딴 거엔 관심 제로야. 뭐, 김치국 그만 마시고 지구당사 비울 생각이나 해. 어?
배신자의 말론데, 응? 권선징악이어야 하지 않겠어? 카카, 권선징악이라니요? 그 말씀이 목구멍에서 넘어옵니까? 악행에 대해서 징계받을 대상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은 들자! 씹새끼. 카카,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 3월 13일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길어야 40일이네요. 카카, 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하면 1960년 3.15 부정선거였죠. 당시 대통령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기붕 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기붕 씨가 도전한 직함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부통령, 2번 국무총리, 3번 헌법재판소장, 4번 보안손님, 5번 삼성그룹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국외국어대학교 민경중 초빙 교수 만나겠습니다. 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이 계속 말썽이네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위안부 동상 사진을 보고 망언을 한 영상이 공개돼서 지금 제1교포는 물론 우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극우 여성 방송인인 오다카 미키라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소녀 위안부 동상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 다른 남성 출연자가 가슴이 처졌다 이런 망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일본 방송을 주로 올리는 유튜브 채널 일본 반응 채널 복귀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다카 미키는 이 자신이 지난 2013년에 방한 당시에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직접 촬영한 원조 위안부상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소녀상은 일본과 세계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오다카는 노년 여성의 모습을 담았던 위안부상이 언제부턴가 한국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변하면서 소녀의 모습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녀린 10대 소녀들이 일본군에게 납치당해 위안부가 됐다는 픽션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이 패널들에게 나눔의 집 소재 위안부상 사진이 공개되자 한 남성 패널은 가슴이 처졌네요 라고 이렇게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다카는 소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고 맞받아쳤고 그의 발언에 청중석에서는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간의 고생과 고초의 의미를 담은 동상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분노의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진짜. 이 오타카
미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48살의 이 오 작가는 극우 성향의 여성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논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국은 반미, 반일을 외치면서 막상 불리한 상황이 오면 주변국에 도움을 청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쿄 출신으로 여행사 그리고 대기업 광고회사 계열사의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다가 이 93년에 미스 일본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젊은 시절 이스라엘과 터키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인터뷰에 성공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후에 주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에서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이 자유 언론인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끄집어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지난 2013년 5월에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게 극우단체 그 교과서 모임 집회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고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궤변은 뭐 말 그대로 똥변자네요. 예,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런 뭐 정신 나간 짓거리인데, 자 지금 극우 성향의 서적을 객실에 비치해서 논란이 된 일본의 아파 호텔, 여기도 네. 지금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죠? 예, 정말 우리에게도 그렇고 중국에게도 그렇고 아주 아픈 기억을 이 아파 호텔이 떠올리고 있는데요. 예. 이 아파 호텔 체인은 호텔 객실 내부에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서적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호텔 최고 경영자인 이 모토야 도시오, 올해 73살인데 예. 이 사람이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부활로의 재현, 이런 그 책들을 서적들을 그 객실 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텔이 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의 현재 그 숙소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호. 따라서 원튼 원치 않든 이 호텔에 투숙하면은 이러한 극우 서적을 그 투숙객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중국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누리꾼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호텔에 대한 불매 운동을 물론 상당히 그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급기야는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일부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면서 왜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동계 아시안 게임 조직위 측에 이 호텔의 책들을 그 치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중국인 선수들은 절대 이 호텔에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자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은 뭐 일본의 그 만행들 강점기 시기에 이것과 함께 호텔 객실마다 소녀상과 의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건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들고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이게 뭐 어떻게 욕을 해줘야 이게 속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나고야 시장, 이 나고야 시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가와무라 다카키 시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징 학살 사건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중국은 시민 30만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인이 전원 난징에 가서 엎드려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아파호텔에 이 책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과는 별개로 비치해도 된다. 이런 이해를 표시한 후에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난징에서 있었지만 정부 견해로는 학살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저 중국 정부의 대처를 보면 상당히 강력하던데 우리 정부는 미온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100여 명도 다음 달 19일부터 26일까지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이 호텔에 머무르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회 조직위원회 배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부와 상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문화체육부가 제대로 된 그 조직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관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차관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뭐 대변인은 물론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여유국 그러니까 관광을 다루는 거죠. 이런 국까지 나서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나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고나 할까요?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또 언론들도 관심 있게 더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그 관방부 부장관 하기우다 고이치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아파호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중국 측 발언이나 보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민간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간이라는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설치한 위안부 그 소녀상이 지금 총영사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기들은 민간의 일이라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민간 단체들이 이 설치한 위안부 동영 소녀상에 대해서는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인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베 정권이 잇따른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그 영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 때문에 나카미네 이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 9일 출국해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인들이 74%가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한 존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난번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55%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베는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 난징과 관련한 중국의 반발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최고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그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사실 이 한국,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뒤에 미국이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한편으로는 이 TTP,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 아베노믹스, 즉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꿈을 꿨는데 예. 이것이 그 협정이 철회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아베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최근에 이 트럼프와의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국 퍼스트,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은 이해하고 존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일본의 속성을 현재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경준 교수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저녁 7시 반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서울 공개방송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장강명 작가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분이죠. 예.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도 함께 모셔서 한번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님께 지금 피드백이 왔는데요. 이완배 선배님은 제 롤 모델이라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미 제가 잡힌 일정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네.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 네. 어떻게 롤모델이 되셨어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장강명 작가님은 제 후배예요. 그래서 예. 청취자분들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강명 기자의 기사 작성법을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아이고 사수셨구나 그 유명한.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렇게 큰 대작가가 되신 이후에 제 스스로 얼마나 제가 한심했냐면. 예. 아니 누가 누굴 가르친 거야 지금. 아이 별 말씀을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뒤로는 장강명 작가님 뵙기가 되게 민망한데 예.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였고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이니까요. 아이고 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따위한테 글을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작가가 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뭐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차리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선배한테는 굉장히 무례하셨군요. 이동관 저요? 앞에서 쓰레기 통뻥찬. 네, 좋아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동관 선배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경제의 속살 진행할 텐데, 자, 이 재벌개혁은 사실 바른정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화두인데, 글쎄요, 우리가 재벌개혁 하면은 뭐, 당장 재벌 총수 감옥 보내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뭐 중간에 그 이제 감옥에서 나온다든지 사면 복권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재벌 개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요, 재벌개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용 불구속이 이제 굉장히 영향이 컸죠. 예.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벌개혁 이야기를 시리즈 비슷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만 한 6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그만큼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없으면 이 이야기를 종종 드려볼까 합니다. 예.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이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못 들으신 소식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에서는 단일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맞이하자라는 논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격하게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선이 가까우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독자 후보로 밀고 가느냐를 놓고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경론에서는 재벌개혁 문제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선택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재벌을 개혁하자라는 말을 원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재벌을 개혁하자라는 말의 이론적 의미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진보 진영의 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예. 선거를 앞두고 경험을 해보면 비논리적인 이유로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논의가 산으로 가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그 조기숙 교수님께서 김용민 PD님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요. 예. 그 구좌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무조건 재벌을 때려잡자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기업 활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제가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충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예, 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표현만 놓고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조기숙 교수님은 하나의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신 거고, 다만 그 표현 중에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하자는 것은 그 여러 논의 중에서도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죠. 이건 범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고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기숙 교수님께서도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권력의 주도권은 정치 권력에 있지 않고 시장에 넘어갔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권력이 재벌을 달래겠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을 달랜다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조가 모여서 야 우리 사장님 좀 달래가면서 일하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재벌이 달래지는 존재였으면 한국 사회가 이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달랜다는 표현은 조기숙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벌 개혁론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대변하신 것 같은데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다양한 재벌 개혁론이 있는지를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속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요. 1년 반 전의 일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을 침공을 했어요. 삼성의 부도덕한 합병은 서구 발달한 주주자본주의 신봉자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감히 김용민 PD님께도 직관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결이 됐으면은요. 삼성그룹에서의 이재용 지배력은 현저하게 약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배력의 상당 부분을 월가 금융자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부도덕하게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걸 일단 제외를 하면 청취자분들께서는 김용민 PD님께서는 직관적으로 합병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찬성하신다면 이재용이 삼성을 먹습니다. 반대하면 이재용의 권한은 약해지지만 삼성에 대한 월가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강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PD님께서는요.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월가든 이재용이든 누가 이득을 보건 간에 여간 정의롭지 못한 방법에 의한 합병은 있을 수 없고 또 게다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합병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용민 PD님의 답은 어떤 거냐면 월가의 금융자본의 지배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용의 부당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합병은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재벌개혁의 진보 진영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형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의 투표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투표의 특징은 1인 1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모두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표의 결정권을 가지지만 주주총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형 개혁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식회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재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가져야 되는데 한국 재벌들은 돈도 없는 것들이 주식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은 0.5%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나온 재벌닷컴이라는 곳의 분석을 보니까요. 10대 그룹 총수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 지분이 평균 0.11%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오너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보유 주식은 0.11%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너 한 명이 아니라 오너 가족까지 다 확대를 해도 2에서 3%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배 기자님.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분이 약해요? 이러면 경영권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왜 이재용, 이건희 지분이 5% 미만인지. 창업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왜 지분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한국 재벌들은 예. 내가 돈을 내서 산 주식, 내가 자본금을 내서 만든 회사의 돈도 내 돈이고 예, 남의 돈을 끌어와도 내 돈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회사를 만들 때 자기가 이제 계열사를 확장을 할 때 어떤 계열사를 만들 때 자기 돈을 내고 계열사를 만들었으면 주식이 많아서 자기 지배권이 강해졌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주들 돈 다 땡겨서 회사 만들어도 그건 내 회사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이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 지분도 현대 전체에서는 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왕 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주들의 돈을 끌어들인 것도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을 하고 외국계 주주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야, 니네들 2%밖에 안 되잖아 하고 시비를 거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주주들 돈도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확대를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재벌개혁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분들은 법대로 하자가 본질적인 주장입니다. 법대로 주주총회에서 표결하고 이사의 권한 강화하고 그래서 재벌 오너들 견제하고 미국이나 서구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자.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주자본주의형 재벌 개혁론은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이재용이 삼성을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사람 눈에 보기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삼성전자 지분 0.5%도 안 들고 있는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는 건 다른 주주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재용은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지분이 낮으니까. 그래서 합병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를 어디서 풀려고 하냐면 주주총회장 안에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로 붙자. 지분도 낮은 것들이 어디다 대고 오너라고 행세하고 다니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 방식의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재벌 일가는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견제를 통한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들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하라. 이게 그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하고 한판 붙은 다음에 많이 당하고 났더니 주주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무려 4조 원을 삼성전자가 배당에 쓴다고 합니다. 4조 원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1%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기업이 투자에 쓰거나 노동자들 임금 인상에 쓰거나 2차, 3차 하청업자들의 환경 개선에 쓰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이 배당 때문에 이재용 일가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야, 그게 왜 문제야? 당연한 거지.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법이야. 왜 문제야? 라고 반론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다 라는 전제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주주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주주들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일부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주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것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것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다원적인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을 낸 사람들이 주주인데 회사의 생명력이라는 건 그 설립 자금만으로는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7시간 행불근해라는 개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김용민 PD님께서 돈을 내서 세운 회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이건 무조건 다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7시간 행불근해는 회사를 세울 때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지만
150만 청취자 함께 읽어낸 일종의 사회적 재산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후자도 당연히 돈을 내고 사업자를 만든 김용민 PD님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이걸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소비자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한도 일정 정도 추가로 인정을 하자, 이 주장이 이제 저한테는 있는 거죠.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재벌개혁론은 이런 현상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대선 공약 중에요. 10대 그룹에 한해서 출자 총액제를 부활하자. 이건 문재인 대표의 공약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재벌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니까요.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회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해서 계열사를 막 확대하는 걸 제어하자는 겁니다. 이게 10대 그룹에 한해서 출자 총액제를 부활하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걸 왜 제안해? 돈 있으면 하는 거지. 문제는 돈이 없으면서 지배하는 게 문제지. 돈이 있으면 계열사 동원해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게 왜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재벌을 해체하자. 이건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약입니다. 주주자본주의 개혁론자들은 이 말에도 반대할 겁니다. 아니 왜 해체해? 주식 많이 사 모으면 재벌이라고 경영을 제한할 논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왜 있어? 문제는 재벌들이 주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를 하려는 거지. 그렇다고 재벌 가문이라고 해서 해체해라? 이건 좀 곤란하지. 이런 입장입니다. 재벌 3세 승계 금지. 이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거 역시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왜 금지해? 돈이 있고 주식 있으면 3세가 아니라 100세든 뭔 상관이야. 지배하는 거지. 문제는 주식도 없는 놈들이 황제처럼 군림을 하는 게 문제지 주식이 있는데 지배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지금 정치권 내에서 이런 주주자본주의적인 재벌개혁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짐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 아마 저는 여기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짐작입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주주자본주의식 재벌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장하성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하성 교수님이 안철수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재벌개혁론이 아직 뚜렷이 나온 게 없지만 제 짐작에는 아마 이런 주주자본주의적 재벌개혁론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요 관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장하성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미디어오늘하고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이 이렇거든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건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보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건 제도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다.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건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냐. 비판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 주주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주주자본주의나 채권자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자본주의밖에 없는데 중국을 봐라. 잘 되고 있나. 존재하는 걸 부정해놓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체제 논쟁, 내가 아는 한 250년 동안 마르크스 빼고 누구도 대안을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는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생각이신 거죠.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요. 상당히 왼쪽에 있는 재벌개혁론자들, 이제 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전제에 동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주주자본주의가 깰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지켜야 되는, 사수해야 되는 큰 틀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의 틀 자체가 완벽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해봐. 중국으로 가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본주의의 극복 대안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마르크스 외에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대안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인류의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자본주의 재벌개혁 방식은 자본주의의 룰을 근거로 인정을 하고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예.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보자는 쪽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뭐가 옳은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과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지만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요. 주주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주주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틀을 넘어서 새로운 틀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선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재벌을 개혁하자는 많은 논의가 재벌 개혁론자들 안에서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무모한 시도다라는 비판을 앞으로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주자본주의형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현실적 재벌 개혁론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재벌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 말씀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이 현실적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하기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으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기숙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재벌과의 공정한 공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네. 그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셨으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오해라기보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입장이 다를 뿐이고, 물론 저는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 달래자는 표현만 조금 수정을 해주신다면, 재벌 개혁론 입장 중에 중요한 한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내일 아침 7시 때 조간 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 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 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서 대통령을 희화한 누드 작품 논란. 네. 뭐 하여간 부채질하는 쪽에서는 계속 부채질을 해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물론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소속 정당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일까?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전시회 열리는 일은 종종 있는 행사고, 또 전시 작품을 그 국회의원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전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건 뭐 일종의 검열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을 궁지로 모는 일부 사회 분위기, 과연 적절할까요? 자, 이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담 화백 만나보겠습니다. 홍 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건강하셨죠? 네. 자, 앞서서 들은 노래의 일부분에 미친 세상에 이런 가사가 반복됐는데요. 홍 화백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미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이 전개 양상을 보면은 우리 홍 화백님 때 논란과 거의 흡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쭉 봤는데요. 예. 아침에 이제 작업실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참새들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이야기에 신라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 전설의 화가 솔거가 이제 어느 사찰 벽에 벽화를 그리죠. 소나무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데 이놈의 참새들이 그게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고 벽으로 날라와서 부딪혀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그게 진짜 어떤 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은 그림으로 봐야죠. 이걸 현실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뭐 우리 쪽 진보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글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구영 작가가 아주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고 그리고 만해의 그림 올랭피아 유명한 그림이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 기대어서 패러디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가서 작품까지 부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치 참새가 솔거가 그려놓은 그림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벽에 부딪혀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애가 터집니다. 아까 그 참새 이야기도 비유를 하신 거였군요. 역시 예술가와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제 사실 진보연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게 여성성을 한마디로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 세월 5월 그 작품에서도 그렇죠. 우리 홍성담 화백님도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박근혜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그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가 나온 거죠. 이런 걸 두고
여성만 할 수 있는, 여성만 가능한 이런 부분을 갖고 빗댔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 패러디에 이제 여성을 등장시키게 되면 예. 마치 그 여성주의자 연하는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인 양 이 성적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등, 예. 또 무슨 욕망을 어떻게 했다는 등,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여성주의자 연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명상을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그런 패러디를 할 때 이를테면 성적 대상이라든가 성적 욕망을 소비하거나 예. 또는 소비토록 부추기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구영 작가가 그걸 그린 건 예. 여성 몸에 대한 성적 욕망이라든가 혹은 성적 소비에 관역을 맞춘 게 아니고 예. 권력에 관역을 맞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묘하게 삐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제발 좀 여성주의자들 공부 제대로 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박근혜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이제 말하자면 불충하다, 불경하다, 이런 그 사회적 인식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화백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민주사회에서 예. 가장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손쉬운 인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뽑아놓고 감시와 견제를 잘 시민사회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합법적인 협작꾼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을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자라든가 해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익살 또는 직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제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을 합법적인 협작꾼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런 풍자라든가 이런 직설 이런 것들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맑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풍자 그림의 최정점이라고 하면 그런 이제 포르노그래피일 텐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김용민 화백이라든가 예. 이런 좋은 손문상 화백이라든가 이런 이 풍자 만화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세계적인 작가들이 있어요. 지금도 현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뼛속에 새겨져 있는 유교 근본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풍자에서 최정점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쏟아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림들, 그런 풍자화의 이제 본산지라고 하면 이제 서구 독일이나 프랑스일 텐데요. 여러 가지 뭐 풍자 만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엘로우 잡지들의 그런 정치 풍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제 한 번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만화가가 메르켈이
부시를 입으로 빨아주는 그런 풍자화를 그렸어요. 상상도 못할. 예, 그러면서 이제 메리켈이 일어서면서 이제 티슈로 입을 닦는 그 장면인데. 아이고, 끔찍해라. 그래서 난리가 이제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함부르크에 이제 많은 예술가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쪽도 그 심각하다고 생각하긴 한 모양이군요. 예. 세미나를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되니까 세미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어가 좀 짧아서 잘 이제 못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세미나의 결론은 이게 성적 욕망을 소비하거나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의 만화 패러디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독일 같은 데만 하더라도 메르켈을 그냥 벗기고 뉘피고 뭐 벨 패러디들이 뭐 표지화로 등장하고 뭐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지방 그 도시 축제 때 메르켈의 누드 조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그 재벌들이 메르켈의 가슴을 빠는 젖을 빠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산처럼 큰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시민들이 그 끌고 이제 행진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그 이구영 작가의 그림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 욕망을 소비하거나 또는 소비토록 부추기는 그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욕망이 더 떨어져요. 그 그림을 보면. 그래서 저 같은 노인들에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누구를 특별히 대상화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 어떤 그 권력자의 어떤 폭압적인 그런 행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빗댄 작품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떤 뭐 특정 대상이 성적으로 뭐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자가 이 누드와 결합되는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 불편해진다라는 이야기. 그 자꾸 그런 불편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야 돼요, 화가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또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전시 장소가 국회였다. 저는 이것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거든요. 역시 그 표창원 의원이 아주 멋쟁이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국회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풍자화가 전시돼야 될 곳 이런 곳에 대한 소위 그 공간, 장소성에 대한 금기 사항도 깨버리는 오히려 저는 표창원 그 의원이 아주 그 예술가의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홍성담 화백님 말고는 뭐 이렇게 썩 박수를 받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그 아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떨어져 죽은 참새가 쓴 글을 하나 또 봤는데요. 그 뭐 언론, 인터넷 언론에. 어떤 지식인인지 누군지 하여튼 누가 쓴 건데 뭐 만해 올랭피아 그림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구영 작가가 그런 맥락도 모르고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작가를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화가들이 그런 맥락을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만 알아요. 그러면서 뭐 그건 몰랐지 하면서 나는 그런 얍삽한 지식인의 태도가 뭐 우리 그 진보연하는 그런 지식인들한테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꼭 가르쳐야만 하고 남을 꼭 가르쳐야만 하고 꼭 남을 계몽해야만 하는 게
그리고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건 예술에서는 안 통해요. 예. 그따위 것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럼요. 국민들의 평균치를 맞춰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실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뜻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생각을 예술인들한테 강요한다? 이거는 폭거죠. 폭거죠. 우리 그 예술가들은 왜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끼나 혹은 두 끼나 겨우 먹어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예술을 합니까? 예.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 그리고 싶은 건 마음대로 그리고. 예. 그런 예술가들 제발 좀 안 건드렸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잣대. 네. 정말 공부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어 있는. 네. 그런 여성주의적 관점, 그리고 예술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지. 예. 이 그림만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의 맥락을 잘 따라가야 하거든요. 예. 그럼 자기들 말대로 이걸 현실화해버리면, 그림을 현실화해버리면, 그러면 마네가 그린 그 올랭피아라는 그 여성 누드가 창녀를 침대 위에 올려놓은 건데. 예. 그러면 박근혜 씨가 창녀라는 말이냐 하는 소리가 나와요. 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말이죠.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패러디라든가 이런 풍자가 싫으면 정치를 안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뽑으면 됩니다. 예. 지지를 안 하면 돼요. 예. 이런 것마저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피를 뿌리는 혁명을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구영 작가에게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주 잘했어요. 이런 그림 계속 그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듣고 그리고 몸으로 단련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그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맥락을 따라서 마네의 올랭피아 그 맥락을 따라서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에요. 예. 제가 앞서서 작품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세월 5월이 아니었는데. 예. 골든타임이었죠. 골든타임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 박근혜가 이제 박정희를 출산하는 이런 아니에요. 그림이었는데. 박정희를 출산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박정희를 닮은 아기를 출산한 거죠. 박정희를 닮은 아기를. 예.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아기를 낳는다면 당연히 그 아기는 외할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그건 과학입니다. 예. 그런데 저쪽 극우 깡통 멘탈을 가진 분들이 이게 박정희 아니냐 오히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된 것이지 저는 박정희를 닮은 손주를 낳았다. 예. 그러니까 극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홍성담 화백님 작품에 대해서 감히 공주님을, 감히 국모를 뭐 이러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진보 계열에 특히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여성을 모성을 이건 비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참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욕을 많이 잡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이런 그럼요. 작품을 더 만들겠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참 마초 같은 남자지만 여러 가지 그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 실제로도 어제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여성주의 논란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홍성담 화백님이. 그래서 김 선생님하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해서. 여러 이제 책들을 좀 뒤져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민하신 끝에 더러운 잠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 예술인들이 이 또 시대를 잘못 만나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이렇게 창작 작품 갖고 얼마나 많이 그때는 뭐 이유 없이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서 병신된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다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그 이후로도 이제 심한 장애를 앓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게 사실 몸의 장애뿐만 아니라 이거 앞으로 그림 잘못 그리면 좆된다라는 이런 굉장한 자기검열도 막 생겨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가장 그 비굴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뭐 두드러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폄하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그림에 대해서 자기 상상력에 대한 자기검열을 할 때가 가장 비굴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기춘이 만든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우리 이 미술가들 사회를 자기검열이라는 이 DNA를 우리 뼛속에 심어 놓으려고 했던 짓이죠. 그런데 우리 예술가들, 특히 우리 한국의 예술가들 절대 그것에 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명쾌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참 홍화백님은 정치하시긴 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예술가라는 건요. 그런 뭐 어디 무슨 관장자리, 미술관 뭐 관장자리 또는 뭐 어디 가서 뭐 정치, 벌써 또 그림을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또 이러면 자기 그림을 못 그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술인들이 힘을 얻는 나라, 그리고 어떤 위압에서 해방되는 나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홍성담 화백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는 2월 11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은 통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을 읽는 책을 이끄는 정선태 국민대 교수가 길라잡이가 돼서요. 백석이 사랑했던 여성이 살았던 곳, 통영의 바닷소리와 미륵산의 바람소리,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백석의 문화적 흔적만이 아닙니다. 통영은 대하소설 토지로 알려진 박경리 선생과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영에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공지 또는 알림란을 참고하세요. 공화국 논평. 오랜 집거 생활로 사람이 그리워 헌재 증인을 무려 39명이나 신청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의 누드 그림을 전시하도록 만든 표창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누드가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짓거려 박동지를 2번 엿먹인 표창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표창원은 곧바이 전이란 이적 전시회를 주최하였다. 전시회 이름부터 반동적인 이 전시회에는 심지어 더러운 잠이라는 박근혜 동지 누드 그림을 전시하였다. 이것은 박동지 자체가 더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동지가 더럽게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인지, 또는 박동지가 잠을 더럽게 잔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표창원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를 문학의 영역으로, 일베들의 폭식투쟁을 행위예술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표창원이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가족 비방을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박근혜 동지를 비방모략할 생각밖에 없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표창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국방부 장관 앞에서 건빵 맛을 논했다가 병역 깊이 의혹만 키운 황교안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창원은 종북의 괴수 문재인의 영입대상 1호다. 표창원은 당장 정계를 은퇴해 친문 정계 은퇴에 신호탄을 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묵고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치졸한 탄핵 방해 술책. 이런 제목의 한결의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대놓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쪽은 8차 공개 변론에서 느닷없이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다 들어주면 증인 신문에만 2주에서 석주가 훌쩍 지날 판이다. 더구나 신청된 증인 가운데 11명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 또 상당수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것은 탄핵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쪽의 계산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증인 7명을 일단 추가로 채택해서 2월 1일과 7일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로써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최종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통령 쪽은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반대 1명을 얻은 셈이 된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후까지 심판이 늦추어지면 그에 더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대통령 쪽은 시간을 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 들겠다. 심지어 대리인단을 교체하거나 뒤늦게 대통령의 헌재 출석 따위를 이유로 거듭 지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악착같이 시간을 끌려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 전에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고 불소추 특권의 상실로 기소도 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한사코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대리인들이 수준 미달의 막장 변론까지 불사하며 억지로 논란을 이어가려는 것도 모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야 당장의 형사소추도 모면하고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